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필요할 땐 저를 붙잡고 있다가 쓸모 없어지니 그만 꺼지라고 했던 나쁜 놈. 결국 그놈 천벌을 받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른 좀 겨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운 게 너무 싫거든요. 그리고 더우면 가뜩이나 힘든데 더 많이 힘들어했던 우리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더 마음이 힘들곤 합니다. 제 이야기는 해피엔딩일 수도 새드엔딩일 수도 있습니다. 듣는 분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결혼한 지 막 10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 시어머님 병원에서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담낭암이었죠. 그때가 제 나이 42이었고 시어머니는 73이셨습니다. 그 전까지 시어머니와 저는 그렇게까지 각별하지도 그렇다고 크게 원수질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고부 사이였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병에 걸리고 그 평범함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말했어요. 엄마는 당신이 좀 챙겨줘. 난 회사 일도 바쁘고. 그리고 누나가 엄마 챙겨줄 일 만무하잖아. 며느리가 할 일이다 생각하고 잘 보살펴 드려. 처음엔 저도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어요. 도리를 다하고 싶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평범한 고부 사이였었다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병수발이라는 것이 몇 년이 될지, 그리고 제 삶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통원치료였어요. 항암을 하고 집으로 오시면 며칠 동안은 기운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밥을 하고 간호를 하고 대소변까지 챙겼습니다. 그 모든 걸 저는 며느리의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받아들였어요. 남편은요? 처음엔 한두 번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다 점점 당신이 혼자 해도 되잖아. 엄마가 당신만 찾잖아. 혹은 누난 여잔데도 아무것도 하질 않잖아. 남자인 내가 있으면 엄마가 오히려 불편해해. 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사실 시어머니도 저만 찾긴 하셨었습니다. 미정아 미안하다. 참 괴롭지. 그런데 나 우리 미정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 말에 힘이 나기도 했지만 가끔은 이상했어요. 왜 아들과 딸은 빠지고 며느리만 남는 걸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완전히 뒤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아니, 아예 관심을 두지도 않았었죠. 가끔 제가 힘든 내색을 하면 곧장 이런 말을 하며 제 가슴을 후벼 파곤 했었습니다. 야,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힘들어. 적어도 너는 집에서 쉴 수 있잖아. 그런데 아픈 건 엄만데 왜 네가 더 아파 보이냐? 좀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좀 가꾸고 다니면 안 되냐? 야, 너한테 냄새 나는 것 같아. 그런 말이 어딨어? 당신 몰라서 그래? 나 지금 체중도 빠지고 그리고 허리도 더 망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이런 나를 보면서 그런 말이 나와? 아, 정말 뭐래. 그래서 뭐? 그럼 네가 나가서 돈 벌어 올래? 아니잖아. 좀 그냥 해라. 그럼 엄마 가면 엄마 재산 다 우리 것 되는데 좀 닥치고 그냥 해. 나중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돈 만질 거 생각하면서 좀 웃으며 하라고. 당시 저는 간병으로 인해 체중이 6kg 넘게 빠졌고 허리 디스크까지 악화됐었습니다. 손목엔 보호대를 차고 다녔고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올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을 본 남편은 늘 무심했습니다. 나중엔 그냥 병원에 모시면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아직은 제 손으로 거둘 수 있는 시어머니 상태였는데 도저히 그분을 외롭게 요양병원에 모실 순 없더라고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주변에선 말렸습니다. 넌 도대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니? 남편이 같이 해줘야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네 시누이는 뭐하는 인간이니? 자식들이 어쩜 다 저래. 참 노인네 오래도 산다. 어? 이거 뭐 좋아라 해야 하는 건지? 야, 이러다가 네가 먼저 죽겠어. 그렇게 세월은 흘러 시어머니 병세가 점점 악화되셨고 결국 입원 치료를 권유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 사람들과도 자연스레 얼굴을 트게 되었죠. 병동 간호사들과는 안면을 튼 지 오래였고 간호조무사,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영양사 선생님까지도 다 인사하며 지내는 사이가 됐죠. 그리고 그 병원에서 매일 아침 회진을 도는 시어머니의 담당 의사 선생님. 흰 가운을 입고 지나가던 늘 바빠 보였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병원에서 뵐 때마다 항상 자리에 계셔서요. 아, 네, 선생님. 긴 싸움입니다. 이럴수록 더 힘을 내셔야 해요. 그리고 잠 좀 주무셔야 합니다. 아셨죠? 참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간병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내 고단함을 알아봤다는 게 이렇게 가슴을 울릴 수 있구나. 그가 던진 짧은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힘드시죠? 그 한마디를 제 남편에게선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이 아프고 오래 누워 있다 보면 이게 정말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시어머니 병세가 점점 나빠지는 건 느껴졌지만 그 과정이 워낙 길고 지리했기에 제 몸도 마음도 무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정상이 아니다. 응급 상황이다. 위험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다 보면 사람 마음이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빛이 이상하게 창백하고 손끝은 유난히 차가웠죠. 경련이 살짝 오듯 입술이 떨리는 걸 보고는 간호사실에 달려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곧이어 의료진이 몰려왔고 그리고 저에게 말했죠. 가족분, 보호자분 연락해주세요. 위급하십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제일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번의 신호음 뒤에 남편이 받았습니다. 왜? 어머니 상태 안 좋아. 병원 와야 될 것 같아. 아, 또 그러시나 보네. 알았어. 야, 유난 좀 떨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너무 자주 이런 상황이 있었지. 그 사람 입장에선 이번에도 그냥 지나갈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번엔 정말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가 떠나시려는 순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고 눈꺼풀은 반쯤 감긴 채로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꽉 쥐시더니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내 며느라 고마워. 미안해. 내가 너 고통이랑 불행 다 가져갈게. 그러니까 너 행복해져야 해. 꼭 그렇게 살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손이 스르르 힘을 놓았고 모니터에서 들리던 비프 소리는 일직선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숨을 내쉬셨어요. 전 울지도 못하고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지도 몰랐고 기계 소리도 간호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임종을 지킨 사람은 결국 저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유언을 들은 사람도 저 하나뿐이었고요.
장례식이 시작되던 날 저는 거의 혼이 나간 사람이었어요. 이리저리 오가는 사람들, 조문객들의 인사, 상주로 앉아있는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 모든 게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흐릿하고 멀게만 느껴졌죠. 무슨 말인지 들리지도 않았고 반응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죄책감만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내 말하셨던 미안하다는 그 말이 자꾸 제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례식장에서 문득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를 간병한 세월, 그리고 남편과 살아온 결혼 생활의 시간, 그게 거의 같더라고요. 그 둘이 내 인생의 거의 전부였구나. 그래서 시어머니가 떠난 지금 마치 내 인생의 절반이 툭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며칠 동안 저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는지 사흘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나가 있었죠. 식탁 위엔 시든 국화꽃이 그대로였고 TV는 꺼진 채 하루 종일 같은 정적만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가볍게, 아무렇지 않게. 야, 우리 이혼하자. 저는 순간 그 말이 뇌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천천히 돌려 남편을 바라봤죠. 남편은 한쪽 팔을 소파에 걸치고 다리를 꼬며 마치 절 남대하듯 비죽 웃고 있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놀라? 너 몰랐었어? 내가 너한테 이혼하자고 할 거라는 거?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이고, 정신머리 내놓고 살더니만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없는 척을 하는 건지. 도장 찍자.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돈 줄게. 부르기만 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혼만 해달라고. 뭐? 눈치? 정신머리? 당신 말 다 했어? 아이, 씨발, 너 몰랐어? 알았잖아, 나 여자 있는 거. 야, 어떤 남자가 마누라가 밖으로만 도는데 바람이 안 나겠냐? 물론 너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 맞대고 잔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냐? 그러니까 이제 그만 정리하자고. 아, 그래?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다고? 뻔뻔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지. 그리고 지금 만나는 여자 임신했어. 넌 애도 못 낳잖아. 야, 벌써 소방 맞아도 맞았어야 했는데 네가 그나마 엄마 병수발 하고 있으니까 내가 봐준 거야. 늙어 쓸모 없어진 여자, 다 달아 없어진 여자? 야, 이런 여잔 필요 없다. 얼른 도장 찍어. 시어머니 재산은 다 자기 것이라고, 그러니 얼마든지 내어줄 테니 이혼을 하자는 남편. 이게 인간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남편이란 놈에게 돈 따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모르는 게 있었거든요. 전 이미 충분히 시어머니에게 제 몫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여자 있는 거 다 알았죠. 그걸 몰랐겠습니까? 저도 그리고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라는 건 시누이를 통해 들었습니다. 시누이가 어느 날 사진을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 심기를 어지럽게 만들더라고요. 이놈이 지금 지 여편네는 지 엄마 병수발 시키고 있으면서 빚지면서 여자 만나고 있다고. 아무래도 엄마 죽으면 그 재산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만일 엄마가 며느리를 조금만 생각을 해준다면 며느리에게 미리 좀 줘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남편의 채무 정도가 지금 어마어마한 듯하다. 만일 엄마가 아무런 장치도 안 하고 돌아가시면 엄마 재산, 저놈 빚 정리하는 데 다 써버릴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좀 수를 써두긴 했었습니다. 시누이의 목, 제 목숨 살아생전 이미 다 증여를 마치신 상태였었거든요. 들여다보지 않은 끝까지 무관심했었던 남편 놈만 몰랐던 거였습니다. 나중에 시누이는 눈치를 챘는지 어느 정도 시어머니를 들여다보긴 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 빚을 다 갚고도 시어머니 재산이 남아있을 것이라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남편. 저는 말했습니다. 돈 따윈 필요 없어. 도장을 찍어달라고? 나야말로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지.
처음엔 좀 당황했었는데 나한테 좋은 일인데 내가 왜 마다하겠어? 어머니가 이걸 말씀하셨던 거였구나. 내 행복을 빌어준다고, 내 불행은 다 가져간다고 하시더니 진짜였구나. 고맙네. 도장 찍어 달라고 먼저 말해줘서. 이혼은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진행됐습니다. 그 사람은 다급했고 저는 아무 미련도 없었으니까요. 변호사조차 끼지 않고 우리가 살던 아파트 한 채를 제게 넘기는 조건으로 그 사람은 도장부터 들이밀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남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인생을 내려다 버렸던 것처럼 저 역시 그 사람을 마음에서 쓰레기처럼 치워냈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하게, 누구보다 철저하게. 그 후로 딱 일주일,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잡히는 순간 심장이 한번 쿵 하고 뛰더니 곧이어 진저리 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야,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재산 어디 갔어? 다 네가 가져간 거야? 내 빚 정리가 안 되잖아.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습니다. 처참했습니다. 그 얼굴은 며칠 전까지 저를 비웃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창백했고 눈밑은 퀭했으며 손엔 인출증과 통장사본 같은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네가 미리 다 징여받은 거잖아. 나한테 그런 말 하나도 안 했는데? 넌 자식도 아니면서 왜 우리 엄마 재산을 갖고 가? 그거 훔친 거야. 도둑질이라고. 도둑질? 난 아무것도 훔친 적 없는데. 그리고 자세한 건 네 누나한테 들으세요, 아저씨. 누나한테 들을 게 뭐가 있어? 뭐야? 너네 짜고 뭐 한 거야? 아, 정말 남자가 왜 이래? 보면 몰라? 알고 온 거잖아. 똑같이 나눠줬는데 너란 인간은 빚이 더 많을 뿐이잖아? 큰 소리 칠 땐 언제고. 저기요, 좀 나가줄래요? 내 집에서? 이게 말이 돼? 내가 아들이야. 난 진짜 자식이라고. 넌 며느리잖아. 남인데 왜 너한테 더 준 거냐고. 당신이란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어머니한테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말 걸어본 적 있어? 병원에 같이 가본 적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내 고통 다 가져갈 테니 넌 행복하기만 하라고 하셨어. 아마 그 양반도 네가 이렇게 나올 거란 생각 못 하셨겠지? 지 엄마 병수발하는 아내인데 지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이혼도장 찍으라고 들이미는 그런 파렴치한으로는 시어머니의 유산을 정리하고도 남편은 자신의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운영하던 가게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신우이요. 그녀는 남편과 연락을 끊었답니다. 결국 제게 또다시 빌더군요. 울고 불고 매달리며 이러더군요.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이제 너밖에 없어.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어. 아, 임신한 여잔 어떻게 하고 그 여자한테도 도장 찍으라고 했니? 인간아, 정신 좀 차려. 그럼 너 이거 천벌 받은 거야. 그거 아니고서 이렇게 타이밍 좋게 나락을 갈 순 없지. 이젠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이니 그 아이에겐 책임감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 열심히 살아야겠다. 너 나이 생각하면. 그리고 열심히 벌어야겠어.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자꾸 찾아오길래 남편이 아이를 가진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도장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준 여잔데 자꾸 아이 아빠가 내게 치근덕댄다고, 간수 좀 차라라고. 결국 그날 이후 전 남편은 저를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 이거 참 쑥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낯익은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떴습니다. 정현욱 과장님, 시어머니를 돌봐주시던 의사선생님, 간병 내내 저를 향해 조용히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시던 그분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과장님도 안녕하셨나요? 네, 장례는 잘 치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차 한 잔 어떠신가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누구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제 마음을 물어봐 주는 말.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 오랜만에 만났지만 어색하진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누구를 위해 사시는 게 아니라 미정 씨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러실 자격 있으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뭉클하게 저렸습니다. 그 누구도 해준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단 한 줄의 문장. 그 후로 우리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간단히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어느새 서로의 하루를 조심스레 궁금해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이것일까요? 이런 결말을 원하시고 시어머니는 제게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하셨던 거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전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쓸모없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 말해줍니다. 지금의 당신이 가장 빛난다고요. 이 나이에 좀 쑥스럽지만 네,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그냥 매 순간이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비신의 장미였습니다.